학생 여러분들 좀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또 바쁘신데 우리 참석한 심사위원 여러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문씩 지금 발표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럼 첫 번째는 보니까 순서가 동아대학교 김초원 학생인 것 같은데, 강초원 학생. 예. 우리가 발표 시간은 뭐 10분 정도 하고 우리가 토론하는 걸로 그래 정리를 합시다. 예. 그럼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강초원입니다.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전한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목차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교통 문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고와 이에 따른 결론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교통은 사람들과 사물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먼 거리까지 이동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도시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교통 수요로 인해서 교통정체, 온실가스 배출, 교통사고 등 도시교통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도시교통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이러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문제의 교통정체 부분입니다. 서울시 차량 통행속도를 보면 최근 5개년간 차량 통행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차량 통행속도 역시 2018년 대비 2019년 속도가 점점 감소하여 서울시와 부산시 모두 교통정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에 비해 2017년 많은 양이 증가하였고 2016년 대비 2017년 2.4%라는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부분입니다. 최근 5개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OECD 37개국 기준 우리나라는 100만 대당 교통량 사망사고 건수가 3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ITS 국가교통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우회도로 정보로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자동차 등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속도 5030을 통해 도심 내부의 통행속도를 제한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의 교통공학을 접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무엇인지 또 대표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위 사진과 같이 센서, 정밀지도, V2X, 통신정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 스스로 차선을 결정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진처럼 운전자는 손을 떼고 있고요. 차량은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과 미국 자동차협회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동화에 따라 기술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작동 주체와 대응 및 책임이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전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단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장점은 교통약자에게 다양한 교통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동안 여가 생활 및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운송 관련업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발생, 그리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국내 동향과 해외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는 2020년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을 목표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기준을 레벨 3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KT 5G 자율주행 버스와 울산 테크노파크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을 통해서 일반인도 자율주행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입니다. 또 해외 동향으로는 죽스와 GM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내 1시간 거리 자율주행에 성공하고 구글 웨이모가 5세대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개하는 등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전방의 하얀 트레일러를 하늘로 오인식하여 운전자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고요. 2018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서 보행자 사망하게 되는 사건, 2018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중앙분리대 충돌 후 배터리 폭발로 인한 운전자 사망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직후에 미국 자동차 협회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2018년 5월에 실시한 안전성 설문조사 결과 73%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일어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고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고속도로에 운전자 없이 시범 주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 주행 제조업체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재산 피해, 신체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보고해야 됩니다. 옆에 보이시는 사진이 사고를 보고할 때 쓰는 보고서인데요. 첫 번째 사진에는 사고의 차량, 그리고 그 차량의 제조업체, 그리고 연식, 사고 위치, 그리고 충돌 정도를 표시하는 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 차량 혹은 다른 버스인지 트럭인지 혹은 보행자인지 아니면 날아오는 골프공인지를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차량이 주행하는 도중이 자동화 모드였는지 아니면 수동 모드였는지를 선택하는 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고가 났던 날의 날씨, 시간, 노면 상태, 그리고 사고 상황 등을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별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실험 사고 수를 보면 GM크루즈가 70%가 넘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GM크루즈가 시범 주행을 원활히 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 연도별로 사고 수를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19년 사고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2014년보다 2019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범 주행이 많아짐에 따라 사고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 모드에서 일어난 128건을 기준으로 상대편 유형에 따른 부상 내용, 상대편 주행 상태에 따른 부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대 자동차일 때의 사고는 105건으로 그 중에 부상 사고는 11건이었습니다. 자동차 대 기타, 트럭, 스쿠터 아니면 보행자에 관한 사고는 23건이었으며 그 중에 부상 건수는 4건이었습니다. 상대편 주행 상태에 따른 부상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 이동하는 차와의 사고는 58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동하고 있을 때 이동 차와의 사고는 70건으로 이동해 있을 때 조금 더 많은 사고가 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서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통행권 양보 과정 중에 일어난 후방 추돌 사고, 그리고 추월하려는 상대편 차량에 의한 접촉 사고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으로는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일어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는 모든 사고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상대편 운전자에 의한 과실이었으며
하지만 이런 모든 사고를 상대편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는 보급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향상된 도심 지역, 주행 행태 실현, 방어 운전 기능 구현, 그리고 주변에 자율주행 모드를 알리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스스로 방어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로 또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혹시 그 위원님들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좀 말씀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론은 그 캘리포니아 사고를 가지고서는 거기 합당하게 내려주셨는데 그 앞에 대표적인 그 교통사고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사진이 좀 익숙해서 보니까 제일 위에 거가 테슬라였고 두 번째가 우버였고 세 번째도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테슬라는 대체로 카메라 중심으로 주변 상황 인식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우버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난 것들은 이제 기술이 뭐 다양하게 라이다 중심의 그 자율주행 차량도 있을 거고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섞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구분해 보려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발표자께서는요? 아니요. 그런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었었는지 구분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았었겠다, 더 좋았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해보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아 예. 저만 말을 했네요. 멘트로 나도 멘트를 한 말이죠. 아까 보니까 이제 자율자동차 사고가 많았다는 증가 추세는 시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거와 비교할 때 시범 차량당 뭐 몇 건 해가지고 실제 전체 자율차가 많아지니까 실제 사고는 숫자에 따라서 많아지는 거지. 그냥 그만 절대적인 개수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와 그럼 자율차 사고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뭐 시험 차량당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안전 문제가 다른 안전 문제는 좀 지금 사고만 좀 봤는데 다른 안전 문제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킹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센서 같은 경우에 카메라 센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 비가 예를 들어 시간당 30mm 오면 차로 이탈 장치 있죠. 그게 작동을 안 한다고. 그런 안전 문제도 있다는 걸 그냥 코멘트로 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또 혹시 다른 의원들 의견들이 있으면. 자 시간도 잘 지켜주고 발표 잘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명지대학교 김성겸 학생 발표 부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김성겸이라고 합니다. 우선 배울 것이 많고 부족한 제게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교통학회와 심사위원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버스의 도심 진입을 막는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과연 수도권 대중교통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옳은 정책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 경기버스 도심 진입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지 분석해보고 교통기술이 발전에 따른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현재 수도권 교통의 상황과 각 지자체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과 방향성, 그리고 한계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출퇴근은 전쟁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3배가량 높기로 악명 높은데요. 1980년대부터 서울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경기도에 대규모의 신도시와 특지지구를 조성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수도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통학 인구도 20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수단별 이용 현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통행 수요는 증가했는데 자가용 수요도 증가했고 반면에 대중교통 수요는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2004년 이후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구축, 통합 환승체계 도입, 노선 체계 개선과 같은 서비스 질의 강화, 지하철 개통의 연장과 같은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효과를 보다가 시간이 갈수록 자가용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더욱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큰둥합니다. 배차 간격도 길고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우리 같은 교통공학도들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환경조차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현재의 수익 위주의 운영,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 정책이 이런 현상을 만든 것은 아닌지 말이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보면 현재 광역버스처럼 여러 지자체를 거칠 경우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서울시가 도심교통 정체를 이유로 경기버스의 진입을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택지 공급 분양 실적을 보시면 2기 신도시 이후 중소규모의 신도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입석 금지 정책에 따른 한시적 증차를 제외하고는 광역버스 증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탄력적인 수요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의 입장은 경기버스의 과도한 도심 진입으로 전용 차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도가 더 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버스들이 대부분 디젤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어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경기버스는 서울시 외곽까지, 그리고 서울 외곽부터 도심까지는 서울버스나 서울 지하철로 환승을 하는 정책으로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의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경기버스가 서울 교통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경기버스 파업 당시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 정체가 더욱더 심해졌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환승을 유도하는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합한지, 일명 환승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 경기버스만 막는다고 서울시의 교통이 개선되고 환경이 개선될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면 과연 이용자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자가용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자동차 60대를 버스 한 대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점유하는 도로의 면적도 60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서울연구원이 2001년에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한 명이 자동차 한 대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68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 교통 혼잡 비용, 교통 환경 비용, 그리고 자동차 비이용자 피해 비용, 그리고 정부 도로 기회 비용이 제외된 금액인데요. 이 연구 결과가 나온 지 19년이 지났고 물가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로 반영을 하면은 이보다 더 높아질 거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요가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계산해 봤는데요.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감안, 예를 들어 입석 승차, 2층 버스까지 운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 버스 한 대당 약 53명의 승객이 승차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이 5%씩만 이루어져도 약 123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데이터로 현행화할 경우에는 위보다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당초 예정된 발표일보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최신 자료로 사회적 편익을 재산정해봤는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경제적 편익, 환경적 편익, 사회적 편익, 신체 건강 편익까지 고려를 했고, 경기도민의 평균 통근거리 16.7km,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자가용 수요가 대중교통 수요로 5%씩만 전환이 이루어져도 약 2조 원에서 3조 원의 가량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감된 비용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교통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혁신적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드웨어적 정책의 개선은 확실하게 개선되어 왔지만 소프트웨어 기반의 정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도 부족했고요.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이 시민 편의 중심이 아닌 행정기관 편의적 운영으로 편의성은 떨어지고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서 자가용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득 수준은 높아져 가고 있고 시민이 요구하는 대중교통의 질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이 과연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있는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으로 원하는 운전 연결성, 즉 도어투도어의 개선은 수십 년간 전무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이 경쟁력을 앞으로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도어투도어의 편의성은 점점 더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존 수단을 위해서 규제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이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환승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반적인 수도권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했고 자료의 부족으로 단순 계산으로만 이루어진 점이 조금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누락 데이터를 추가, 보완하고 데이터를 현행화함과 동시에 계산 방식을 알고리즘화해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 주장의 당위성을 피력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최근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다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고민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교통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수고했습니다. 예, 또 시간 내 맞추셔서 고맙고요. 우리 더 위원님들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저 김정현 박사. 굉장히 그 정책 결정자는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뤘는데 일단 여기서 처음에 버스로 시작을 했다가 결론은 대중교통으로 났어요. 여기에 조금 이제 앞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수도권에서 광역철도의 분담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스만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광역철도 포함한 대중교통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더 좋았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그 그러니까 분석이나 이런 전제 같은 것도 버스와 광역철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분석을 할 때 그거는 버스만 보지 말고 광역철도, 도시철도까지 같이 보면서 그렇게 분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가 멘트를 뭐 하나 더 주면 지금 아까 서울시가 뭐 디젤 차고 오염이 오고 뭐 경기도 입장에서는 보니까 아예 파업을 해도 정치가 더 심하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그는 멘트를 하는 두 기관 간의 싸움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저는 이런 과정, 갈등을 겪는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련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서울시 입장이 옳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기도가 옳다는 입장도 생각을 하진 않는데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토론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시민의 거버넌스와 같이 결합이 된다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도출이 되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서울시가 이제 수도권이라는 전반적인 광역권에서 서울시의 너무 그 일방적인 입장보다는 경기도와 인천시 간 서로 간에 좀 협의를 조금 더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강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저 노선까지 내 관여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MPO라고 해서 메트로폴리탄 플래닝 오가니제이션에서 사실 이거는 서울시 코멘트나 경기도 코멘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경기도 사람이 서로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고 전체 메트로폴리탄 전체 하나를 보고 대중교통이 제대로 체계 갖췄냐 안 갖췄냐 그런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뭐 우리 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그 뭐 서울시 들어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코멘트라고 교통 전문가라서 그래서 그는 정부의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 그 조직에서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 판단이 들어서 멘트 드립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예. 저는 그냥 내용 말고 좀 더 이 펀더멘탈한
서울시와 그 경기도 가지는 입장 차의 그 철학적 배경 그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그 유럽 쪽에서의 인식은 전체의 사회적인 비용이나 편익을 극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단위가 만약에 뭐 피해가 생기면은 좀 일정 부분 감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앵글로색슨 계열의 정책 방향에서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서울시 권역 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니, 예를 들면 혼잡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하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통근 통합권을 공유하는 하나의 생활체계니까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선 운영이 결정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한 단위가 다른 단위에게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우리가 철학적인 배경이나 렌즈로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기반하는 솔루션은 무엇인가까지 고민될 수 있다면 이 연구가 더 풍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의 멘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럼 다음 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대학교 김혜진 학생 발표 시작해 주세요. 이번 발표는 서론, 관련 이론 고찰, 관련 연구 고찰, 자료 수집 및 분석, 고속도로 안전 성능 함수 개발, 안전 등급 산출 및 시각화, 결론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5억 4,033만 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95건, 치사율은 약 10.9%로 이는 OECD 35개국 중 32위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정밀한 교통사고 예측 모형을 활용한 교통안전 개선의 도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한 고속도로 안전 성능 함수의 개발과 안전등급 산출로 콘존별 도로 환경 개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가 바뀐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 1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공용 중인 우리나라 전국 고속도로입니다. 수행 절차는 연구 계획 수립, 이론적 고찰, 관련 연구 고찰, 고속도로 자료 수집, 안전 성능 함수 구축, 안전 등급 산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제시 순입니다. 두 번째, 관련 이론 고찰입니다. 안전 성능 함수란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다양한 도로 및 환경 조건과의 관계에 의해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안전 성능 함수는 미국 도로안전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적절히 개발된 안전 성능 함수는 예측력과 전용성을 확보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타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화송 분포는 불연속적, 임의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모델로 평균과 분산이 같아야 한다는 과분산 제약이 기초가 됩니다. 반면에 음이항 분포는 포화송 분포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과분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과분산된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포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 데이터는 분산이 기대값보다 큰 과분산 문제가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 성능 함수를 이용한 안전등급 산출 과정은 앞의 4단계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종속 변수로, 다양한 도로 및 환경 조건을 독립 변수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포화송 회귀 모형과 음이항 회귀 모형을 개발하고 비교하여 보다 적절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합니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모형으로 예측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간 차이가 작은 순서대로 4개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QGIS를 이용하여 안전 등급별로 시각화합니다. 세 번째, 관련 연구 고찰입니다. 안전 성능 함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입니다. 관련 연구들 대부분이 전통적인 통계기법 중 특히 음이항 회귀 모형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분포는 많은 경우 과분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입니다.
2015년 전국 고속도로의 콘존별 사고 발생 건수를 종속 변수로, 각 콘존의 도로 및 환경 조건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제가 사용한 독립 변수는 콘존 길이, 설계 속도, 제한 속도, 차로수, 갓길 존재 여부, 버스 전용 차로 구간 여부, 졸음 쉼터, 휴게소, 터널, 교량, 시설물의 개수, AADT, 곡선 반경 길이, 종당 경사 값까지 모두 14개입니다. 저는 총 99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랜덤 샘플링을 통해 70%를 학습 데이터로 30%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삭제하였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98.5%인 975개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안전성능 함수를 개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계속도와 제한속도, AADT와 차로수 간 상호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변수들의 제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VIF를 확인한 결과 기준인 10보다 낮은 1.0에서 3.3 수준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제거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성능함수 개발 결과입니다. 유의수준 90%에서 후진제거법으로 AIC가 최소가 되는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선택된 독립변수는 버스 전용차로 구간 여부, 콘존 길이, 휴게소 개수, 시설물 개수, AADT까지 총 5개였습니다. 이 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버스 전용차로의 유무에 따라 사고 발생 건수에 포화송 회기 모형의 경우 0.4967, 음이양 회기 모형의 경우 0.4189만큼의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개발한 두 모형을 비교하여 보다 적절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한 단계입니다. 포화송 회기 모형은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과분산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데이터가 과분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도비를 이용한 과분산 검정 결과 과분산인 것으로 나타나 음이양 회기 모형보다 포화송 회기 모형보다 음이양 회기 모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정 기준으로 AIC를 선택하였는데 AIC는 음수로 표현된 모형의 적합도에 독립변수 개수에 따른 페널티를 더한 것으로 AIC가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입니다. 포화송 회기 모형의 AIC가 약 2522, 음이양 회기 모형의 AIC가 약 2405 수준으로 음이양 회기 모형의 AIC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형의 편차를 보면 포화송 회기 모형이 1239.3, 음이양 회기 모형이 520.2 수준으로 모형의 편차 또한 음이양 회기 모형이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근거에 따라 음이양 회기 모형을 이용한 안전 성능 함수를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선정한 최종 모델이 적절한지 절대 평균 편차 MAD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MAD는 실제 사고 발생 건수와 예측한 사고 발생 건수 간의 차의 절대값을 구하여 산술 평균한 것으로 학습 데이터의 MAD가 1.51, 검증 데이터의 MAD가 1.48 수준으로 유사한 예측력을 가져 제가 개발한 모형이 전용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전등급 산출 및 시각화입니다. 음이양 회기 모형을 이용한 안전성능 함수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예측하였고 실제 사고 발생 건수와 그 차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25%씩 A등급부터 D등급까지 4개의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D등급에 가까울수록 편차가 큰 개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구간이며 A등급에 가까울수록 편차가 작은 개선 후순위가 되는 구간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QGIS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콘존별 개선 우선순위를 표출한 것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개선 우선순위가 되는 구간이며 푸른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개선 후순위가 되는 구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전통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한 결과 과분산 검정, AIC 등의 근거에 따르면 음이양 회기 모형이 포화송 회기 모형보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사고 건수 예측으로 도로 및 환경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건수를 예측하는 데 14개의 독립변수만을 이용하였으나 실제 도로 환경은 더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보다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을 통해 차량 및 인적 요인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고속도로 관리 통합 시스템을 통해 도로 및 환경 요인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의 비정형 공공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정보 수집 및 국민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사고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다들 시간들 뚝딱 맞추니까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포화성 분포하고 음이온 분포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수식을 설명을 하실 때 사실 포화성은 이제 확률 뭐라 그러죠? probability mass function, 확률 질량 함수를 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음이온 2페이지인가 하여튼 그 슬라이드 때 보면은 음이온 분포는 단순히 그냥 평균값의 이 부분. 그래서 저 위에 이제 포화성 분포는 이제 저 식이 이제 확률 질량 함수로 맞죠. 근데 음이온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저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퍼전 파라미터 들어가야 되고 좀 더 복잡한 어떤 그 식이 있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 약간 오도를 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음이온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과분산 파라미터인데 과분산 파라미터가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역할을 조금 보여줘야 되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속성이 포화성 분포보다 음이온 분포가 더 맞다라는 거는 좀 더 오버 디스퍼스 돼 있다. 그 데이터가 좀 더 이제 분산이 평균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데이터를 조금 보여주고 설명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현재 이제 HSM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하고 지금 여기하고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는 고속도로의 그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이라는 거는 모든 조건이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베이스 컨디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 컨디션을 따로 그 지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베이스 컨디션 상에서 어떤 대표적인 레퍼런스 파퓰레이션의 가장 좋은 모델링 그 모형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이제 찾아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그 구역이나 어떤 지역에 있는 그 도로들의 어떤 세이프티를 이제 좀 그 현황을 이제 찾아내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냥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하고의 어떤 그런 음이온 분포로 이제 피팅된 어떤 그런 결과만 보여줘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학부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우리 김재현 박사님. 같은 맥락에서 혹시 이제 앞으로 참고가 될께서 코멘트를 하면요. 제일 첫 번째로 누구나 모델링을 하면 자기가 만든 모델이 적합도가 다른 어떤 모델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내 모델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왜냐? 나는 이 데이터를 갖고 캘리브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모델은 다른 데이터 갖고 캘리브레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내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모델에 적용하면 내 모델이 훨씬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형이나 어떤 방법론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재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돼요. 지금 할 수 없겠지만 빅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를 일부러 반반씩 나눠서 반만 갖고 모델링을 해요. 그 다음에 반 갖고 다시 해봐가지고 같은 그 트렌드가 나오나를 검증을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델 개발 같은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할 때 그런 거를 더 염두에 두면, 그러니까 문제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 더 이상 또 코멘트 주시면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남대학교 이성호 학생 발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구시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이용 편의 개선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성호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낮은 대중교통 분담률의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분담률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시내버스 이용자 편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및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대 대도시 대중교통 분담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3년간 동안은 대구는 4등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실제 분담률 수치를 확인해 보면은 이 3위를 기록한 인천과의 격차보다 이제 울산이나 광주 같은 7위 이하의 격차가 더 좁았기 때문에 사실상 하위권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인 순위와는 달리 하위권에 가까웠던 이유는 이 버스 분담률이 매년 20%로 꼴찌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시가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려면은 이 버스 분담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게 되면은 이 교통 혼잡 비용에 따른 시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2010년 대비 2015년 대구시는 3천억 이상의 그 교통 혼잡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려면은 그 시민들이 이제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유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교통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많이 나오는 말이 대구가 운전하기 너무 좋은 도로라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선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히 도로망이 타도시보다는 분명히 발달한 것은 유명한데,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버스 분담률이 매년 꼴찌를 기록하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로망이 발달하고 안 하고와는 달리 상관없이 이제 대중교통 자체가 불편하니까, 특히 버스 분담률이 낮아서 이 시내버스 이용이 그 불편하니까 시민들이 자가용을 선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이 대중교통 분담이 높아지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민들이 우리 지역 대중교통이 너무 편리하다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바라본 대구 시내버스는 이용자에게 영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면 시내버스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고 이 대중교통 분담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에세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편하다고 지적했던 이 시내버스 이용자 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단 5가지를 제가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차내 노선도가 부실하고 안내방송 음질 문제라든가 이제 분리 노선을 너무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고 배차 간격이 길고 운행 종료 시간, 그러니까 막차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차내 노선도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면은 상행이라든가 하행 구간이 다르다든가 구간이 같아도 노선명 정류장명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표시를 하고 있어서 하행은 아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8월에 추가적으로 그 정차하는 정류장인데 20년 2월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도 아직도 추가가 안 되어 있고, 그 밖에도 좀 중요성이 떨어진다 싶은 노선 정류장들은 다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부실한 노선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걸 보는 이유는 보통 내가 내일 정류장이 몇 정거장 남았는지 어디쯤 왔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함일 텐데, 이렇게 노선이 빠져 있으면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내방송 음질 문제입니다. 제가 방송 파일을 녹음을 해야 하는데 들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방송 잡음이 매우 심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구 노원마을스토어입니다. 제가 과제를 하다가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잡음이 매우 심하고, 이런 이유는 바로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이 90년대 수준의 아날로그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 멘트가 중간에 끊기는 오류라든가 이제 방송 녹음 파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실제 정류장 이름과 안내 방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로 발표가 연기되는 사이에 디지털로 교체가 완료되었고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분리 노선을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선이 이제 분리가 생기면은 알파벳을 붙여주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같은 번호를 달고 이제 보조 행선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이게 이 버스를 이용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알아보기 힘들고, 저도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잘못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반드시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배차 간격 문제인데, 대구 경북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23.8분으로 이제 울산광역시는 중공영제를 미시시 중이기 때문에 울산을 뺀 6대 대도시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버스 대수가 부족이기 때문인데, 이제 명목상으로는 한 1,500대로 이제 부족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 인구 10,000명 단위로 평균화했을 때는 6.1대로 이제 6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대구시는 아직 그 중형 버스를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대형 버스 증차가 부담이 되면 이제 중형 버스를 도입해보는 것도, 새롭게 도입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이 짧다라는 게 마지막 제가 제시한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운행 종료 시간이 11시 30분으로 광역시 중에서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는 문제는, 이 모든 시내버스가 11시 반이 되면은 중간 정류장에서 운행 종료를 하고 빈차로 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제 대구시의 막차는 차고지까지 끝까지 운행을 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운행을 하는 차를 타려면은 한 도심 기준으로 10시 반이면 끊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제 체감하는 막차 시간은 한 10시 반 전후다. 게다가 심야 버스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그 운행 연장을 하자라고 그 사안이 이제 화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결론 및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대구가 이제 운전하기 좋은 도시라서 분담률이 낮다라는 말은 그만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료로 보니까 버스 분담률이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내버스 이용률이 저조해서 분담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는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이용하고 싶은 대중교통을 구축하도록 더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5가지 제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수홍 교수님. 네, 잘 들었고요. 우리 그 도로 쪽에 그 HCM 같은 것도 대중교통도 있는데, 그 TCQSM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대중교통의 그 서비스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매뉴얼 같은 게 큰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버스처럼 이렇게 대구의 버스처럼 픽스 고정된 노선을 가지는 서비스 요소를 둘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영어로 하면 available 하냐 부분이고, 또 하나는 comfort and convenience, 쾌적하고 편리하냐인데, 거기에 이제 연구 결과의 결론이 뭐냐면은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는 요소들은 available 하냐 쪽이고, 그 다음에 쾌적하고 편리한 쪽은 만족도를 높인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이제 학생이 말한 것 중에 5가지 요소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이런 쪽이고, 뒤에 2가지 있죠. 4번이 약간 긴 배차 간격. 배차 간격이 더 자주 있으면 촘촘하면은 또 어베일러블 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째 했던 그 운행 종료 시간, 시공간적으로 또 서비스 노선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바탕으로 좀 더 내가 진행했으면 싶은 내 제안은 뭐냐면은, 이런 그 서비스 요소를 크게 2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요소가 좀 더 대구 시내 그 버스의 이용 수요나 또는 만족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냐로 좀 나눠서 접근하면은 좀 더 좋겠다, 이런 그런 제안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멘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다섯 번째 그 충북대학교 최원일 학생이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예.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충북대학교의 최원일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행자 보호에 대한 노력 또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된 계기는
먼저 국내 보행자 사고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다시 2019년부터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 보행 사망자 비율은 국내 보행 사망자 비율은 약 39.9%로 OECD 평균 18.6%보다 약 2.1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보행 사망자의 비율이 높아 교통안전 대책의 경우 최근에 민식이법이나 안전속도 5030 시행 등 보행자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속도 제한이나 시설물 개선 등의 이제 보행 관련 사고가 나타난 이후 시행된 사후 대응 중심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사전 대응 중심의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서 사고 관련한 이제 인적 또는 물리적 즉 도로환경 데이터나 영상 기반의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교통안전 사각지대란 실제 도로교통법상으로 도로가 아닌 구역으로 나누어 교통사고 관리에 취약한 지역을 저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가 직접 생각해 보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보행자나 차량의 동선 또는 이동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CCTV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렇게 3가지 또는 여러 가지로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또는 그에 따른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구축을 통해 해결 방안과 대책까지 제시하는 과정을 저는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행 상태에 기반한 지표 마련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행자가 사고 시에 보행을 했는지 뛰다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가만히 멈춰 있다가 사고가 났는지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그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의 도로 폭이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여부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상자의 연령대나 성별, 사고 심각도 등의 정보까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방금은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와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CCTV나 인프라를 통해서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고 전후의 영상 기반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가 불가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면은 보행자가 달렸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와 같이 이러한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를 통해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의 실제 그 지점 데이터와 사고가 일어나기 전 보행자의 행동, 이동 방향 등의 인적 데이터 그리고 차량의 경우 차량 속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환경의 경우에는 실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는지 그리고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있는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앞에서 이제 기존의 CCTV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관련 기관이나 센터에 알리는 역할도 했지만 실제로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보행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실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그 도로 외 구간의 사각지대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도로 외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지정된 것보다 아직 도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보다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저는 사유진의 이제 CCTV나 다른 인프라를 자체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사고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다든지 보행자가 인지를 못하고 무단횡단을 한다던가 차도내 통행이 잦다든지 아니면 차량 입장에서는 또 사유진의 도로에서 이제 과속 운행을 했다든지 등을 분석을 통해
이러한 똑같이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현재는 이미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만 앞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형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거나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지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그 위험 구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정보 중심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참여형 데이터에 대한 실제 사례인데 이제 경기도 이천의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보면 실제 이것은 이제 학교 주변의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와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실제 위험한 도로 구간이 어디인지 알아내서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저는 빅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율주행과 관련한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이나 또는 이제 앞으로 상용화될 CITS와 연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러한 장래 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보행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CITS 향후 이뤄질 CITS 서비스에 대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실제로 차량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상 기반의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보행자한테도 사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행자를 위한 새로운 보행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를 위해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단순히 시설물 설치나 속도 제한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보행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보행 환경 조성을 통해 앞으로 더 보행자를 위한 세밀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에 잘 맞춰주시고요. 우리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병정 교수님. 한 번만 하면 하겠습니다. 어떤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안전의 어떤 그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서 그걸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까 하는 어떤 그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이제 결부를 시켜가지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떤 생활도로의 어떤 그 사고를 보면은 여전히 사고 건수가 너무 작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사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제 디파인을 한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작은 사고 건수를 가지고 분석해내기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건수가 아닌 아까 이제 사고가 날 뻔한 어떤 그 near miss accident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거를 잘 디파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이제 위험한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분석가는 그 분석을 할 때 계속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그 영상 자료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near miss accident 사고는 안 났지만 거의 사고가 날 뻔한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수집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그런 알고리즘의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경찰에서 이제 조사하는 어떤 그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제 보통 의존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되게 제약사항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빅데이터는 그 사고가 날 뻔한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자동적으로 어떻게 수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쪽으로 앞으로 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가 그러면 짧게 하면 나도 그 아파트 단지 사고를 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개선안을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 교통공학적으로 전혀 잘못된 설계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만 좀 고쳐주면 사고가 안 나는데 그런 포인트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6번째 한밭대학교 김소원 학생 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스널 모빌리티의 동향과 개선 방향을 제안할 한밭대학교 김소원 학생입니다. 목차는 개념, 그리고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책 대안, 그리고 결론 도출까지 이르러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퍼스널 모빌리티란 일단 발표에서는 제가 계속 약자로 PM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 좌측에 보시면 이런 그림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의의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달 요소와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모양을 좀 더 변형해서 교통 약자에게도 유리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이 법이 2020년 5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상태인데 이건 법상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안과 그리고 지금 현재 현행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행법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분류를 했는데 이제 11월 달에 개정안이 된다면 30km 미만 개인용 이동장치로 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종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걸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이 된다면 13세 이상부터 면허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5km 이하의 속도에서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된다면 이게 이하가 미만으로 바뀌고 플러스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인명보호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걸로 사전 바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꼭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매니아층이 생기다 보니 이제 레저로서 그리고 행사로서 범위까지가 확대가 되고, 앞서 언급했듯이 배민 커넥트 등 배달과 합쳐진 개념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일자리가 확대됐다는 점, 그리고 대전으로 비유하자면 대전의 따릉이처럼 자전거 공유와 같이 이제 PM도 쉽게 공유화가 보급된다.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동양에서도 PM의 이슈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 좌측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낮은 어두운 남색은 국내를 보여주고 연한 보라색은 국외의 동향을 보여주는데, 이런 그래프에 좀 더 의미를 두기보다는 얼마큼 상승세가 되었냐를 확인을 하면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제 국내에 비하면 국외가 PM에 대해서 엄청난 해외 시장의 동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수치화된 개념보다는 이런 신문기사 스크랩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신문기사를 한번 스크랩해봤습니다. 교통지옥 8위, 자동차 없애라라는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PM은 대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번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중심을 잃고 총기를 발사하는 어이없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용화가 되었냐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전 지식에 근거하여 어떤 조사 기업 내에서는 전국 1000명 유저를 대상으로 당신들은 왜 이걸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애매한 거리의 목적지까지 가기가 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럼 이를 바탕으로 저는 한번 상용화의 배경을 추측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인 가구가 증가하여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부담이 덜한 이런 PM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 25km의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신속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게 좀 더 상용화가 된다면 진짜 자기 사무실 옆에 이렇게 놓을 정도로 작은 형태로 인해 협소한 공간에까지 간편하게 비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전기 충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를 따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증대될 것으로 그래서 상용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문제점의 파악입니다. 이는 제가 최근 PM에 대해서 각종 문제 자료를 스크랩한 기사 자료고요. 그리고 이는 사고적, 제도적, 안전성, 문제점 3요소로 사회적 문제는 점점 이슈화가 되고 있기에 저는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는 사고적 문제입니다. 사고의 증가로 PM 관련 사고는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1.9배 정도가 증가하였고, 이 우측 그림을 보시면 독일 사고보험조사협회에서 이루어진 세그웨이드 보행자 그리고 세그웨이드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는 보통 이 두부의 충격이 가장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50%의 머리 손상과 골절을 동반하고 실제 앞서 보셨듯이 이런 사망사고들이 일어난다는 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 처리 문제입니다. 보통 자동차와
최소 오토바이 같은 이런 교통수단도 보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인데 PM은 앞서 개정안과 이렇게 현행법 가운데 마지노선에 있음으로써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적극적이지 못한 PM 보험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런 일부 무개념적인 유저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한 비하가 은어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PM은 차도의 맨끝 또는 차도의 30cm 이내에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과 혼용 통행으로 이 둘 사이의 심리적 불안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제한 범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만약 이 5월에 개정안대로 11월 달에 시행이 된다면 무면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뺑소니 가능성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이 우측 그림을 보시면 이는 대전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PM이 아이를 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미흡한 사용허가 가이드라인으로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수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인식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규제 장비 착장 미흡으로 사고가 노출될 수도 있고 무분별적 도로 남용 문제도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유저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당신들은 어떤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냐는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잘 모르고 공원 등 모든 도로에 대한 대답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허가하지 않은 도로 내에서 사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 퍼스널 모빌리티는 화재, 과열, 폭발이 전체 사고 수 중 17%를 차지함으로써 기타 제품 자체의 문제도 유발합니다. 그럼 저는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대안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보험적 문제에 대해서 제시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소비 동향을 알아보면 현재 한국은 PM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 정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PM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했고 개선책으로는 보험 의무 가입과 책임보험 처리 제정안의 확보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제정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뺑소니 등의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차량 번호 및 번호판 의무 부과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행 환경적 문제 제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 차도 혼용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불안 심리가 작용할 것이고 이런 사용 허가 불가 장소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자전거 도로 내에서 보행자와 일반 자전거 그리고 PM 간의 가로수 정비 그리고 도로색 구분 등 명확한 구분 제시를 제안하고 그리고 공원 내에서도 적정 속도 기반하에 PM 전용 도로의 마련으로 활동 범위의 증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주행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장치를 지참하지 않고 주행하는 현장이 여러 발견되는데 이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가 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증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면 이 제품이 정품이 아닐 시에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내재됩니다. 하지만 값이 싸다는 점에서 이를 구입한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런 과태료 부과를 더욱 강화시키고 주민 스마트폰 단속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론 자동차 이용자들처럼 PM 이용자들에 한해 주기적인 운행 교육을 실시를 제안하고 그리고 이 KC마크가 인정된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을 규제화가 되어 있지만 자신이 이 PM을 구입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입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목표인 보행자 보호가 도출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통해서 레저 영역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인증허가의 제품 사용으로 수단의 안전성 확대 및 불안 심리가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장비 착용의 강화 및 주민 당석으로 잠재적인 위험의 노출의 감소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결론 도출입니다. 이런 세종시 5-1 생활권만 봐도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요소를 도시설계에 접목한 걸 볼 수 있고 이미 산타모니카에서는 버드라는 공용화된 PM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용화가 되고 있지만 문제 개선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처방보다는 뚜렷한 매뉴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발전은 곧 인간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신교통수단의 발전과 문제 개선 또 이가
일상 흡수가 이루어져 친환경 도시의 미관의 기대와 교통 선진국에 대한 기대를 예상해 봅니다. 이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발표를 씩씩하게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제 한 분만 멘트 좀 받겠습니다. 우리 신지현 회장님이 하시는 말. 전반적인 그 발표 내용과 전망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뭐 코멘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뭐 주로 이제 이게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저는 오히려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그러는데 PM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공유 킥보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약간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둘 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인 PM 예. 동향을 근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라임이라는 회사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이게 수명이 네, 얼마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이게 뭐 한 평균 3, 4개월밖에 안 간다 이런 리포트가 많고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도시의 쓰레기 문제를 유발한다 이런 그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뭐 개선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제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유지 보수 문제 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합쳐가지고 계산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개선 방안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거 되면 자전거 도로하고 해서 같이 서게 되면 요즘 많이 집어였는데 아마 사고 문제가 네. 굉장히 많이 부각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비행하고. 자, 뭐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 7번째 한양대학교 한희동 학생, 예, 발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통물류공학과에 재학 중인 한희동입니다. 지금부터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차내 경고 메시지 설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개요, 방법론, 결과 분석,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달간 운전 중 통화 경험이 있는 사람은 53.8%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운전 중 통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량용 블루투스 스피커인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한 통화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 통화한 경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 통화를 한 경우 정상 주행에 비해 정지거리가 늘어났고 슬라롬 주행 시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일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 통화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CITS 긴급 상황 알림 서비스에 핸즈프리 장치를 통한 통화 상황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고 메시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 통화하는 운전자에게 전방 사고 인지 유도를 위한 경고 메시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반복론입니다. 본 연구는 크게 예비 실험, 경고 메시지 설계, 효과 분석으로 진행됩니다. 예비 실험의 경우 경고 메시지의 효과 분석을 위한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을 준비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시간 관계상 부록에 첨부하였습니다. 발표는 경고 메시지 설계와 효과 분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2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설계한 경고 메시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고 메시지 설계 과정입니다. 1차 설문조사에서는 핸즈프리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시청각 메시지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왼쪽 자료와 같이 문항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수렴하여 2차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1차 설문조사에 통행 목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통행 목적에 따른 핸즈프리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통행 목적이 출퇴근과 운수 및 여객인 응답자들의 핸즈프리 사용률이 과반수 이상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핸즈프리 이용의 빈도가 높은 응답자들의 선호도와 서술형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경고 메시지를 설계하였습니다. 경고 메시지 설계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1, 2차 설문조사를 통해 후보 메시지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최종 결과, 시각 메시지는 통화 종류와 사고 상황 아이콘을 나타내고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를 함께 제공합니다. 청각 메시지는 비프음과 정방 사고 발생, 통화 종료 후 안전 운전하세요. 음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경고 메시지를 설계한 후 경고 메시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실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시나리오 1은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은 without 상황이고, 시나리오 2는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with 상황입니다. 시나리오 2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CITS 실증사업 보고서에서 제시한 판단 시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방 사고 지점으로부터 361m 전방에서 시청각적 경고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평가 지표 및 분석 방법론입니다. 분석 구간은 2500m부터 3100m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운전자의 주행 행태를 고려하여 평균 속도, 브레이크 지점, 차로 변경 지점 등 세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 변화 그래프를 통하여 메시지 유무에 따른 가감속 양상을 관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브레이크 및 차로 변경 지점을 통하여 메시지 유무에 따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지점의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세 가지 지표에 대하여 경고 제공 with과 without에서의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그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뒤 T-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실험자는 20대 2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피실험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운전 중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얻어진 실험 결과 데이터는 거리 기준으로 보관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피실험자의 분석 구간 내에 속도 그래프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with의 경우 without의 경우보다 경고 제공 지점 직후 속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분석 구간 내에서 평균 속도가 정보 제공 with의 경우가 without의 경우보다 낮았습니다. 실험자의 구간 평균 속도에 대해 T-검정을 진행한 결과 유의확률 10%에서 평균 속도의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실험자의 브레이크 사용 지점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with의 경우 without의 경우보다 브레이크 지점이 경고 지점 직후에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지점이 300m를 기준으로 브레이크 사용 지점 거리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T-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의확률 5%에서 평균 브레이크 지점 거리에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정보 제공 with과 without 두 경우 모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피실험자의 데이터는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거하였습니다. 피실험자의 차로 변경 지점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with의 경우 without의 경우보다 차로 변경이 더 먼저 일어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지점이 3000m를 기준으로 차로 변경 지점 거리의 평균을 산출하고 T-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의확률 5%에서 차로 변경 지점 거리의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정보 제공 with과 without 두 경우 모두 차로 변경을 하지 않은 피실험자의 데이터는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거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두 번의 실험 조사를 진행하여 최적의 경고 메시지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후 설계한 메시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정보 제공 with의 경우 without보다 속도 감소가 먼저 발생하였으며 구간 내 평균 속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브레이크 사용과 차로 변경이 사고 발생 위치로부터 먼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였을 때 인지 반응 시간이 감소하고 사고 회피 가능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CITS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자를 위한 위험 상황 경고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사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노변 기지국에서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 정보를 다른 차량에 제공합니다. 이때 운전자가 핸즈프리 장치로 통화 중이라면 CITS 단말기가 핸즈프리 통화 상황을 검지하여 핸즈프리 통화 상황에 특화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주행 환경이 실제 도로와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주행 측면에서 실제 차량과 시뮬레이터의 조향 및 페달 민감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뮬레이터 한계로 인하여 차량들이 사고 차량을 통과하여 사고 상황 구현이 미흡하였습니다. 피실험자의 수의 부족으로 전처리 과정에서 이상치 제거가 아닌 개별 평가 지표마다 이상치를 제거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전방 사고 정보와 핸드폰의 통화를 검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CITS 단말기의 통화 검지,
혹은 CITS 단말기와 핸드폰 통신을 연동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연구에서 사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네. 발표하신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우리 코멘트 주실 분. 오늘 우리 신지영 교수님, 회장님 코멘트.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뭐 도로공사 같은 그 실증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연구도 좀 수행하신 것 같은데, 그는 웨이브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단말기를 단 차량이 핸즈프리를 가지고 블루투스로 전화를 사용할 때 그 상황을 알고서 웨이브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웨이브 표준 나온 게 그런 게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까지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그 RSA로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그 핸즈프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 방법, 본인도 약간 향후 연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과연 가능성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 RSE도 위치에 따라 가지고 300m라든가 뭐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사실 500m나 1000m까지도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줄 수 있는지 기지국이 이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 약간 통신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거를 고민해 보셨는지도 묻고 싶어요. 네,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 이게 예. 현재 또 티맵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같이 사업하는 거, 지금 현재 프로젝트 하는 방향이 예, 예. 결국 외부 통신에 이제 TMS에서 받은 교통사고 자료와 이제 티맵 기지국에서 이제 통화 자료를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티맵에서는 이제 자체 5G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고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통화 상태를 검지하여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티맵하고 같이 하는 거고, 하나는 예. 티맵 자체 내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풀어야 될 문제고, 지금 웨이브와 팀의 5G가 싸우고 있어요. 서로 필요하다고. 그 때문에 그런 문제,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수고하셨고, 그 다음은 이호준 학생, 홍익대학교, 예, 발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재학 중인 이호준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차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방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목적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감소, 교통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다양한 기업에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여파 로드맵 등을 발표하며 2020년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조건부 자율 상용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센서 기반의 V2X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센서의 판단 오류로 인해 자율주행 상황에서의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문제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의 눈이 녹았다가 얼면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며 형성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형성된 도로의 차량 제동거리는 일반 도로의 14배 수준으로 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도 심각한 상해 요인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센서를 활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와 더불어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의 목적은 드론을 통해 컨텍스트 데이터와 도로의 이미지 데이터를 구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의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드론으로 얻은 외부 컨텍스트 데이터의 DNN 학습을 통해 블랙아이스 형성 조건에 부합하는 구간을 추출합니다. 두 번째, 드론으로 얻은 이미지 데이터의 CNN 학습을 통해 블랙아이스 형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DCGAN을 활용하여 CNN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추가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DNN 학습을 통해 블랙아이스 형성 조건에 부합하는 구간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DNN은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한 방법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블랙아이스가 형성된 구간의 기온, 습도, 강수량 등 컨텍스트 데이터를 구독 후 DNN을 사전학습시킵니다. 사전학습이 선행된 DNN에 일반 도로의 컨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면 블랙아이스의 형성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CNN 기반의 학습을 통해 블랙아이스 생성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CNN은 이미지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한 방법이므로 이미지의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블랙아이스의 이미지 데이터를 얻어 CNN을 사전학습시킵니다. 이후 드론을 활용하여 DNN에서 추출한 구간에 이미지 데이터를 구독하고 사전학습이 선행된 CNN에 입력합니다. 이미지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CNN은 입력된 이미지의 블랙아이스 유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DCGAN을 활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GAN은 생성자와 분류자의 경쟁적 발전을 통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CNN의 정확도 높은 분류는 다수의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블랙아이스의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불안정성을 지닌 GAN에 합성곱을 적용한 DCGAN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의 기반이 되는 모든 데이터는 드론을 활용하여 얻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외부 컨텍스트 데이터를 DNN에 입력하여 블랙아이스 형성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이후 해당 구간의 이미지 데이터를 CNN에 입력하여 블랙아이스의 생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DCGAN을 통해 블랙아이스의 이미지를 확보하여 CNN 모델의 사전학습에 활용합니다. 본 제안은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과정과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학습 및 분류 과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분야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하며 이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적 인프라를 동적 인프라로 대체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 간접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재현 박사님 멘트를 좀 도로 쪽 많이 하시니까 발표 내용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거, 드론을 이용해서 블랙아이스를 파악해서 운전자에게 차량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과 자율주행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제 말은 그거는 일반 자동차를 대상으로도 얼마든지 그 서비스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태여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제목에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건 자율주행, 내가 설명한 자율주행에 블랙아이스를 캐치할 센서가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센서를 드론에 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의 센서로는 공간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왜 블랙아이스 사고를 주제로 잡았냐면 블랙아이스 구간에 이미 들어간 순간부터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랙아이스가 이제 발생한 구간을 그 구간이 아닌 곳에 있는 자율주행차에 전달을 해서 경로를 자동적으로 우회해줘서 사고 예방을 하자는 거에 취지가 있어서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네, 오케이. 또 다른 코멘트? 제가 이제 저도 자율주행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차량이요. 네. 미디언 에이지, 비클 에이지가요. 8년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나이를 쫙 정리해가지고 중간을 딱 자르면 8년 가까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한 12년 가까이 되고요. 네. EU가 11년 정도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이제 여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2020년 혹은 2030년부터 시장에 유입이 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차지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말을 쓰는 순간 아주 극소수의 차량을 위해가지고 마치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블랙아이스 정보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저는 자율주행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뭐 우리가 총 8분의 발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